네, 이번 시간은 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소식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일단 현재 국내 거래소 시세를 보면은요, 비트코인은 5,070만 원대, 또 이더리움은 33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일절이었던 지난 화요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하루 만에 10% 넘는 폭등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후에 며칠 동안 5,300만 원 선을 탄탄하게 지켜오다가 오늘은 서방 국가들의 암호화폐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3%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이 당분간 전쟁 상황이나 또 시장의 큰 손들의 매매 흐름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대로 최근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등지에서 그 비트코인 거래가 평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네. 침공 당일에만 보면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표시된 비트코인 거래량이 하루 만에 250% 넘게 급증했고요.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하루 거래량이 평소의 3배를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의 거래가 폭등했다는 이유는 지금 금융 제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러시아의 부호들이 이 대체제로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눈을 돌린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인데요. 이 급등 원인이 그게 맞을까요? 네, 일단 코인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위기 상황에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이동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열하거나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속성이 있는데요. 네. 이 말씀대로 러시아 재벌들한테는 서방의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암호화폐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부 장관이 트위터에 코인 지갑 주소를 올려놓고 암호화폐 기부를 받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도지코인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기부로 받겠다 이렇게 호응이 아주 뜨거운 상태인데요. 기부금도 아주 잘 거치고 있습니다. 침공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나 NGO들이 받은 코인이 수백억 원어치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코인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한 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던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지금 급락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했고 또 얼마나 이 제재가 또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G7이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정해진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 EU에서는요, 암호화폐가 경제 제재를 피해가는 우회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네.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한테 서한을 보내서 이 러시아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고요. 지금 미국 재무부는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재 대상자들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파악해서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도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 러시아 이용자들의 계좌를 모두 동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제재들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금융시장, 기존의 금융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화폐가 자산의 피난처로 사용되는 게 이게 가능할지 좀 지속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암호화폐나 이런 거래소들이 이 러시아의 제재 우회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전쟁 발발 초기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네.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움직임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서 통화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일반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일단 코인이 탈중앙화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외부의 추적이나 차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위험자산처럼 높은 가치 변동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시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이런 암호화폐 사용자들에 한해서 지금 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글로벌 거래소들은 일단 그 러시아 고객 모두의 계정을 차단하기보다는 제재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오가 어제 외신 인터뷰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정치인들과 일반인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재를 피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금이나 다이아몬드, 금,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도 암호화폐만 특별하게 다룰 것이 있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 반대로 다른 선택을 내리는 거래소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업비트나 빗썸을 비롯해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러시아로부터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또 러시아 거래소로 코인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속속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분간은 국가나 거래소별로 좀 상황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그리고 미국의 1등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또 크라켄, 이런 유명한 글로벌 거래소들은요, 좀 제재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의 계정과 거래는 차단하겠지만, 모든 러시아인 계정에 대한 거래 금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차단을 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창립 이념인 자유주의, 이런 것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생각하시는 게 다 갈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약간 좀 국제사회의 어떤 일관된 어떤 방침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또 예. 기술적으로 충분히 차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탈중앙화나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평화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듣다 보니까 제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사실 평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나 이념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또 자산 가산에 대한 첫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이 55조 원, 또 이용자가 558만 명에 달했다고 하네요. 좀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이 24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코인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했는데요. 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비롯해서 각종 현황이 세부적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에 상장된 코인 종목 수는 총 1257개로 조사됐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시총의 40분의 1 수준인 55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거래 규모가 1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인 투자를 누가 많이 하는지 봤더니 30대 남성이 21%, 121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체 투자자의 절반 이상인 313만 명은요, 100만 원 이하를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1억 원 이상 투자한 분도 9만 명에 달했고요.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도 4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가격 변동성이 코스피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점도 통계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암호화폐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 MDD라고 하는데 이것의 평균치가 65%였습니다. 코스피의 4.4배에 달했는데요. 특히 한국인들이 비주류 알트코인, 이렇게 가격 등락이 심한 종목들을 많이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달라, 이렇게 금융당국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해라라는 입장을 낸 만큼 워낙 이 코인 시장은 좀 불확실성도 크고 리스크도 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뭔가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 올해 시장 새로 들어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네. 작년부터 한 1년여 동안 워낙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면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약간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작년처럼 무조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일이 힘들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약간 조심스럽게, 또 금리 인상이나 이런 외부 변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이니까 신중하시라는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